위기 때 옵니다. 위기 때. 위기 때 한꺼번에 골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에 있잖아요.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 아까 서울이 거의 22% 수도권도 22% 가까이 빠졌죠.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예요.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아작나잖아요. 흔히 말하면은.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2차 하락이 이제 온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좀 횡보하다가 이제 뭐 인플레 때문에 뭐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큰 틀에서는 지금 뭐 수도권 서울 기준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방은 2차 하락장이 맞아요. 아 지방은. 네. 네. 그다음에 다세대 다가구는 2차 하락장이 맞아요. 네. 오르다 말았거든요. 다세대 다가구는. 그런데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2차 하락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작년에 올랐다는 걸 다 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서울이 10.2% 오르고 수도권이 작년에 6.73% 올랐거든요. 네. 이게 상승하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그런 구조. 저는 조정에 더 가깝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장 그 키워드를 한 3개 정도로 잡거든요. 거래 불황, 상저하고 그리고 소박스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집값이 크게 오르기도 힘든 거를 보면은 통화량이 안 늘어나. 통화량이. M2가 지금 작년 12월이 가장 업데이트 된 건데 이게 3,917조거든요. 이 전년 동을 비해서 3.1% 늘어났어요. 딱 인플레이션만큼 늘어났네. 애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협의통화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 요구 예금이거든요. 집 살라고 준비하고 있는. 요게 지금 1211조인데 1년 전보다 1.1% 줄었어요. M2는 늘어나는데 M1은 이제 줄어들고 이 단기 유동성 비율이라고 하는데 M1 M2 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최신께 30.9% 정도밖에 안 돼요. 옛날에 높을 때는 39% 됐거든요. 38% 9% 됐는데 지금 어쨌든 시중에 돈이 그렇게 돌지는 않고 그리고 건설이 안 좋잖아요. 지금 건설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15.6% 정도 돼요. 15.6% 정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거시 환경들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올해는 뭐 그냥 지역에 따라서 아까 이미 벌써 작년 초 수준으로 떨어진 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아파트라든지 지역들은 더 떨어질 거고 그죠. 좀 더 떨어진 나머지들은 아마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행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요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 지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물도 많고 매물이 많은 거 8만 건 넘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고 경매 매물 넘쳐나고 그런데 또 다른 지표가 제가 잘 보는 지표 하나 중에 하나가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있잖아요. 그 잠정지수가 있어요. 잠정지수. 그게 플러스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1월 달에. 전국은 1월이 잠정지수가 0.07이고 뭐 그런 거 없죠. 서울은 플러스 0.25 그다음에 수도권은 0.16 지방은 여전히 마이너스네. 지방은 마이너스 0.02 정도 되는데 이런 지표가 지금 뒤섞여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제가 투자 전략을 딱 하나로 말씀드리면은 타이밍이 아니라 가격이에요. 이제 가격 보고 사셔야 돼. 또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데 무슨 집을 사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 미래하고 가까운 미래는 구분하셔야 돼. 저도 인구 쇼크가 지방은 앞으로 10년 뒤에 올 거라고 보고요. 서울 수도권은 아마 204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로는. 왜냐하면 그 인구하고 가구하고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이제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로 그죠? 전국 기준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서울도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인구가 준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일본을 보니까 일본이 인구가 2011년부터 줄었잖아요. 371만이 줄었어요. 그동안에. 부산 인구가 330만 정도. 300만 정도 될 거야. 뭐 부산이 하나 없어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인구가 2011년부터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한국보다 더 올랐다니까요. 가구 수가 늘어나면은 그렇게까지 인구 쇼크가 바로 오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인구 쇼크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수급을 얘기할 때고 금리를 얘기할 때예요. 항상 우리가 미래가 뭐 불안한 것은 맞는데 너무 땡겨서 이렇게 그 걱정하고 그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 우리 그러면 중간 삶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우리가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어떻게 보면 렌즈를 잘 맞춰야 돼.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지금 뭐 앞으로 그러면 10년 뒤에 아니면 20년 뒤에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거냐.
그것까지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뭐로 아파트를 사요? 사지 마 그러면. 저는 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PF 위기 사태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4월 위기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반대로 위기설은 위기설로 끝난다 보통. 네. 위기설 다 아는 위기가 오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뭐 PF 사태가 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지금 것 같습니다. 고비를 아직 못 넘겼죠. 오늘 상반기가 고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와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레고 사태하고 태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레고 사태는 무방비 상태에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태영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정부가. 네. 그리고 지금 흔히 말하는 뭐 지금 업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리 많이 대응한 데도 있고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우려했던 상황까지 최악에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좀 더 커졌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4월 위기설 뭐 이거는 뭐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부 좀 음모론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총선 끝나면은 그렇죠. 총선 예. 전까지는 겨우 막다가 이제 총선 이제 지나면 터진다 이런 얘기가 좀 돌긴 돌죠. 그렇죠. 이제 뭐 옥석 가리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좀 그 채권들이 회사채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상반기에 뭐 2조 3천억 정도 몰려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 상반기가 9천억 정도 됐으니까 네. 여러 가지로 조마조마하죠. 그거는 거대한 하나의 어떻게 버블 잔치가 만들어지면은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돼요.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죠. 아마 중소형 업체를 중심으로 부도 사태는 좀 많이 날 것 같고 또 시행사들 있잖아요. 네. 뭐이 브릿지론도 뭐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연명하는 수준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청산이 될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조기에 또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착공이 되는 그죠? 인수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 주택 시장은 간접적인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 땅 파다가 간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문제하고 네. 다 지어놓은 거하고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같은 건설 주택 산업으로 보면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요거는 이미 부동산 시장으로 이미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건 주택으로 이제 간 거고 간 여기는 거죠. 아직은 그냥 토지의 약간 그냥 공사장인 거죠. 근데 이거하고 이게 연계가 되려면은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금리가 더 치솟든지 아니면 뭐예요? 대량 실업이 발생하든지 네. 아니면 진짜 큰 메이저 건설사들이 뭐 무너지고. 한 10개씩 만약에 넘어진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 되는 뭔가 확실한 연결고리를 이게 형성이 돼야 이게 기존 주택 시장까지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그냥 안개 속이니까 이걸 그냥 같이 이 두리뭉실하게 봐버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만약에 건설사 뭐 부도 뭐 사태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 뭐 경제 위기까지 진짜 온다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주식 빨리 팔고 현금으로 바꿔놓으라고 이게 주식이 문제 반영되잖아요. 금융위기로 터질 수도 있다. 만약에 굳이 그렇게 그렇지 하면. 그렇게 하면 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고 다만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조금 더 하반기보다 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가계부채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금리 인하한다 뭐 안 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 오더라도 결국에 부채 자체가 많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되게 많은 건지. 그 국제금융협회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말에요. 100.1이에요. 이제 100 이하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곧 내려갈 것 같은데 올해 안에 내려간다 그래요. 네. 근데 세계 평균이 61.5니까 여전히 1.5배 수준이잖아요. 네. 조마조마하다. 다만 우리가 1년 전에 비하면은 그때 104.5였으니까 조금 낮아졌지만 뭐 그거는 뭐 간에 기불도 안 가는 수준인데 그래서 가계부채 부분이 우리나라 주택시장 아니 소비도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상가가 안 되는 것도 다 가계부채 문제인데 다만 이게 이제 가계부채가 많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럼 위기가 와야 되잖아요. 네.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저는 성인병 같은 거라고 봐요. 굉장히 위험한 성인병이죠. 고혈압이나 당뇨가 2개 있는 사람.
이게 잘못하면은 설악산 추운 날 올라가면은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잘 관리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뭐 유지하고 자연 수면까지 이제 갈 수 있는데 평상시 때는 가계부채가 그렇게 주택 시장을 자극하지는 않아요. 위기 때 옵니다. 위기 때 한꺼번에 골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에 있잖아요. 미국발로 고금리 쇼크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 아까 서울이 거의 22% 수도권도 22% 가까이 빠졌죠.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예요.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작나잖아요. 흔히 말하면은. 이 가계부채가 항상 시장을 옥죄는 건 아니고 위기 때에 한마디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변동성이 커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이번에 우리가 미국발 고금리 쇼크 이후에 집값이 급락하는 걸 경험하면서 너무 있잖아요. 대출 많이 내가지고 한 채 사는 거는 저는 괜찮지만 여러 채 사는 거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이먼 민스키가 얘기하는 그 민스키 모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절정이 달해버리면은 우량 자산조차도 처분해야 되는 결정적인 위기 순간이 그 민스키 모먼트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재작년에 나타났던 거거든요. 집을 사시더라도 이제는 갭 투자로 한 채 사시는 건 나는 괜찮아. 그건 찬성. 근데 나머지는 아파트 사지 마시고 차라리 주식을 하세요. 저는 부동산으로 특히 갭 투자로 뭐 지방에 여러 채 산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은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다. 요새는 그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갭 투자 시대가 아니에요. 내 집 마련 단계로서의 어떤 그런 갭 투자는 뭐 좋다고 봐요.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일단 갭 투자 했다가 뭐 2, 3년 뒤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관계 없지만 시장을 좀 멀리 바라본다면은 살집 빼고는 조금은 부동산보다는 아니면 금융자산이나 해외자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박원갑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또 재개발 재건축 네. 이쪽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 맞아요. 이게 지금 공사비도 너무 높다. 거기다가 이제 뭐 진행하고 있던 뭐 실제로 철거했는데 지금 공사비 때문에 진행 안 되고 뭐 이런 데들도 있는데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재개발 재건축은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떨까요? 재테크 계속 열차였거든요. 그동안에. 네. 그게 지금 안 달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가 너무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빵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못 올리는데 밀가루 값이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밀가루 또 살려고 그러니까 대출 내려니까 이 금리가 너무 비싼 거야. 특히 재건축은 또 제초한 부담금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저는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봐요. 작년에 서울에서 집 가장 많이 산 사람이 30대던데요. 보니까. 30대들의 특징이 바로 새 집에 대한 선호 현상이잖아요. 몸테크 거부족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트렌드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현명한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주로 그동안에 이 재건축 재개발이 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헌집 줄게 새집 다 있잖아요. 거기서 재테크도 하고 몸테크를 약간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집도 불리고. 근데 그걸 요새는 조금은 거부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풍요롭게 자란 세대의 특성 같기도 해요. 요새 서울에서 신혼부부들의 성지가 어디예요? 고덕이잖아요. 아, 네네. 고덕의 상징은 약간 고통이 불편하더라도 새 아파트의 상징이거든요. 기기가. 재건축이 그러면 돈이 되려면은 그러면 그동안에 걸림돌이는 요건들이 지금 사라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고금리는 점차 좀 사라진다고 봐요. 그러면 네. 뭐 중금리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건축비는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하방 경직성이 강해요. 시간이 갈 뿐이지. 아니 덜 떨어지진 오르는 않죠. 거지. 네. 덜 오르는 거지. 덜 오르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이제 천천히 맞춰가겠죠. 덜 오르는 거죠. 네. 덜 오르는 거고 저는 그게 안 빠질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 재건축 부담금 문제잖아요. 네. 이게 뭐 일부 줄긴 했지만 뭐 가령 8억 나오다가 뭐 7억 7억 나온다고 이게 뭐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은 당연히 거기다 세금을 걷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합원들은 유예라든지 아니면 폐지를 원하겠죠. 이 기대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은 20년 보유하면 장떡 공제를 75% 해주도록 돼 있잖아요. 좋은 제도죠. 그런데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은 방해할 거 아니에요. 못 하게끔. 그렇죠. 지금 들어오면 19년 뒤에 하라고 하겠죠. 19년 뒤에 하라고. 그러면 이 사실상 이제 공동 사업이거든요. 이게 네. 재건축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집을 짓는 건데 누구는 세금을 깎아주고 누구는 안 깎아주고 그러면 분명히 내분이 일어날 거라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 제초한 그 규제 완화도 생각보다 지금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지금 여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되면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갑자기 유예하기가 공급 부족으로 이렇게 큰일 났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가능성도 있는데 당장은 힘들다고 봐요. 적어도. 네. 아마 제 생각 아무리 빨라봐야 4, 5년 지나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재건축은 돈을 안 돼요. 네. 재개발은 그나마 나아요. 제초한 부담금이 없으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건축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만약에 집을 사시려면은 구축보다는 신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로망보다 오히려 신축의 안락함을 편안함을 느끼는 게 더 낫다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는요 보통 이제 신축이라고 하면 보통 5년 이내죠. 준신축이 어느 정도예요? 10년 이하인가요? 뭐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그래도 10년에서 5년 사이까지는 그래도 신축급으로 그래도 조금 넣어줘요? 봐주죠. 네, 10년 넘어가서 15년 되면 이제 약간 좀 나갔다. 제가 최근에 잠실의 엘스 아파트하고 리센트를 가봤어요. 네. 그 엘리트 아파트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전세를 살았는데 그 입주할 때 제가 살았거든요. 2008년에. 그게 16년 됐어요. 네. 근데 끝으로 가보면 새 집이에요. 도색을 또 했어요. 또 최근에. 최근에. 작년에. 아니, 그런데 2000년도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확 이게 낡아 보이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신축 약발이 적어도 20년까지는 간다는 거야.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신축만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저는 한 15년 정도까지 된 거는 괜찮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재건축 바라지 마시고 차라리 신축이나 준신축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금 가격은 재건축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만약에 재건축이 한 30% 빠졌고 신축이 20% 빠졌다면은 가격 메리트만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네. 재건축으로 가야 되지만 실리를 좀 더 챙기고 불확실성을 좀 줄인다고 본다면은 저는 신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뭐 지금 삶을 즐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 아는 분이 65 되시는 분이었는데 네. 재건축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 재건축 되려면 적어도 15년 이상 기다려야 될 건데 그러면 그때 가면 나이가 80이잖아요. 네. 그럼 내 중간에 삶은 뭐예요? 오히려 저는 MZ 세대들한테 좀 배우고 싶은 거는 현재의 어떤 행복에 좀 더 충실하는 삶. 저는 그걸 벤치마킹하고 싶어요. 오히려. 네. 근데 신축이 또 좀 선호 현상 때문에 네. 뭐 싸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 항상 선택을 하실 때는요. 1안, 2안, 3안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축이 20% 빠졌다. 그다음에 재건축이 30% 빠졌다. 그러면 1번, 2번일 거 아니에요. 그럼 3번 어정쩡하다. 그럼 1번, 2번을 놓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거냐. 이거를 놓고 이제 우리가 항상 최상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데 최상보다 더 중요한 게 최적이에요. 내가 그러면 신축으로 가고 싶지만 2분 안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정답은 없는 겁니다. 항상 차선이 오히려 뭐 나한테 맞는 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여러 변수를 보고 요모조모 좀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